호텔비가 1,800만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태양그룹 VIP 카드 12장, 백화점 라운지, 무료 주차권, 호텔 숙박권까지. 남편은 회사에서 주는 복지라며 7년 동안 당연하게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어디서 온 건지 남편 가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7년 들러붙어 살던 여자 드디어 떼어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직후 법원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해방 파티를 열었습니다. 150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죠. 하지만 그 시각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준영 명의로 등록된 VIP 혜택 전부 오늘 중으로 회수해 주세요. 호텔 결제 순간 12장의 카드가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당황한 전 남편은 결국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야 했죠. 그리고 그 장면은 SNS에 그대로 퍼졌습니다. 7년 동안 부모 없는 가난한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그녀가 어떻게 VIP 카드를 회수할 수 있었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2027년 3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협의이혼실 앞 복도에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인감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작은 도장이 땀에 젖어가고 있었죠. 7년이었습니다. 27에 시작해서 34이 된 지금까지 꼬박 7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번호 42번이 호명되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남편 준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복순이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젊은 여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이자 이 이혼의 진짜 이유였죠. 협의이혼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담당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의이혼에 동의하시는 거 맞으시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도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인감 날인해 주세요. 유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서 펜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7년 전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손이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이 결혼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서명을 마치고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고 서류 위에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빨간 원이 찍히는 순간 유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연습해온 무표정이었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라니요. 유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결국 다른 여자에게 버림받은 것이 수고라면 수고였죠. 법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드디어 떼어냈다. 7년 동안 빌붙어 살던 인간을 드디어 떼어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기가 섞여 있었죠. 뭘 낮춰?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 부모도 없는 근본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붙어서 7년 동안 얼마나 등에 빨대 꽂았었는데. 수빈이 키득거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 이제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오늘 축하 파티예요. 유나의 등 뒤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부모 없는, 근본 없는 여자, 그 말들이 등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도 빨라지지 않았고요. 그저 법원 정문을 향해 천천히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코끝이 시려오는 것을 느끼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세상의 소음이 한꺼번에 차단되었습니다. 그제야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오는 것 같았죠.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건물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7년간의 인내가, 7년간의 착취가 저 건물 안에 모두 묻히고 있었죠. 강남 태양빌딩이요. 대답하고 나서 유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져 어느 번호를 찾았습니다. 정태호 상무. 7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상무님, 강준영 명의로 등록된 VIP 혜택 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회수해 주세요. 모든 카드, 모든 혜택, 하나도 남김없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봄볕이 비치고 있었죠. 빌부터 살던 인간이라고 했죠. 7년 동안 등에 빨대 꽂았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 빌부터 살던 인간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알게 되겠죠. 자신들이 7년 동안 누려온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들 것이 아니었다는 거요. 유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서울 한복판 태양그랜드 호텔 52층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준혁과 수빈 그리고 시어머니 복순이 창가 특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벨벳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신사들, 명품 가방을 든 숙녀들. 이런 곳에 앉아 있으면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어차피 VIP 카드로 결제하면 30% 할인이잖아. 준혁이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빈이 그의 팔에 매달리며 눈을 반짝였죠. 오빠, 저 샴페인 마시고 싶어요. 여기 돔 페리뇽 있다. 그래, 마셔. 오늘은 다 내가 쏜다. 복순이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라는 눈빛이었죠. 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150만 원짜리 돔 페리뇽 샴페인 2병, 1인당 45만 원짜리 스페셜 코스 요리 3개, 80만 원짜리 빈티지 와인 1병, 거기에 디저트와 에피타이저까지. 테이블 위로 화려한 요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복수는 캐비어를 한 스푼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래? 역시 비싼 건 다르다니까. 수빈은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맨날 이렇게 살아요. 이제 짐 떼어냈으니까 행복하게 살자. 그래, 이제 시작이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신들만의 해방 파티였으니까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와인 병은 3개가 비워졌고 샴페인 병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복순의 얼굴은 술 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자, 이제 슬슬 2차 갈까? 준혁이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계산할게요. VIP 카드로 결제합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직원이 다가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태양그룹 VIP 카드였죠. 직원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시계를 흘끔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죠. 3분이 지났을 때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절 사유가 카드 사용 정지로 나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태양백화점 VIP 카드. 역시 거절. 태양리조트 멤버십 카드. 또 거절. 12장의 VIP 카드를 차례로 내밀었지만 단 한 장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손함은 사라지고 의심과 경계의 빛이 어렸죠. 손님,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복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7년 동안 쓰던 카드란 말이야. 너희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슬쩍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지배인이 달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금색 명찰을 단 중년 남자였습니다. 손님, 본사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VIP 자격이 오늘자로 모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종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자세한 사유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구 금액 1,800만 원을 결제해 주셔야 퇴장이 가능합니다. 1,800만 원. 그 숫자가 준혁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은 죄송합니다만 미결제 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테이블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마치 범죄자를 감시하듯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 있었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것 봐, 먹튀하려다 걸린 거 아냐? VIP인 척하다가 들통났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대출 앱을 켰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대출 한도 조회, 연 이자율 19.9%.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30분 후 준혁은 간신히 대출을 받아 결제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영상은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이혼 파티 대참사, 먹튀 남녀 스카이라운지 망신.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 조회수가 치솟았죠. 같은 시각 강남 태양빌딩 15층 사무실. 유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태호 상무가 보내온 실시간 보고서가 떠 있었죠. 스카이라운지 현장 사진, 카드 정지 확인 내역, 대출 실행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호텔 건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유나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으니까요. 이혼 다음 날 오전, 유나는 태양그룹 본사 지하 2층 전산실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대의 모니터가 파란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정태호 상무가 유나의 옆에 서서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아가씨, 7년간의 사용 내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백화점 라운지에서 직원의 말을 우연히 들은 그날부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몰래 만들어둔 안전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숫자로 마주하니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양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 89회, 무료 주차권 사용 215회, 문화센터 프리미엄 수강권 32회, 계열 호텔 숙박권 17회, 식품관 직원 할인 혜택 악용 다수. 정태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 유나는 그 숫자를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면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것도 아닌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거죠.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는 백화점 명품관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4년 5월 3일. 3년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가락으로 직원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 봐도 어떤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고객 컴플레인 기록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정태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술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구매한 뒤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방에는 이미 사용 흔적이 있었죠. 직원이 정중하게 환불 불가를 안내하자 시어머니는 매장 안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VIP 고객을 이렇게 대하냐며 난리를 피웠죠. 결국 매장 측에서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처리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 건이 아닙니다.
정태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허위 환불 정황이 확인된 것만 3건입니다. 물건을 쓰고 환불받아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죠.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도 없는 가난한 년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자신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모른 척했고 명절마다 온갖 집안일을 떠넘겨도 당연하다는 듯 굴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VIP 카드로 골프를 치고 호텔 스파를 즐기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아가씨, 정태호의 목소리가 유나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간의 서러움, 억울함,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유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무님, 직원 진술서는 몇 건이나 확보되었나요? 현재까지 15건입니다. 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리해 주세요. 허위 환불건도 증거를 완벽하게 갖춰주시고요. 정태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산실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상무님, 아직은 움직이지 마세요. 네.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후회를 하죠. 정태호는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집을 나서던 24살 아가씨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단단한 34살의 여자가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서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태호는 유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굴어도 7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유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올 시간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5,4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빌부터 살던 인간이라 부르면서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둔 혜택으로 호화롭게 살아왔다는 사실. 그 뻔뻔함과 비열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 모든 증거를 들이밀어도 늦지 않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망신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803호에 3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 복순, 그리고 수빈이었죠. 수빈의 원룸은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이 걸린 행거 하나가 전부였죠. 3사람은 침대와 바닥에 나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이었죠. 스카이라운지에서 카드가 거절되던 그 장면이 수십만 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조롱이 달려 있었고요.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복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유나 그년이 뭔가 한 거야. 아니면 7년 동안 잘만 쓰던 카드가 갑자기 막힐 리가 없잖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오빠, 뭐 좀 드세요. 라면이라도 끓여올까요? 수빈이 준혁의 팔을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입맛이 없어. 사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거죠. 호텔 결제를 위해 급하게 받은 대출 1,800만 원. 연 이자율 19.9%. 한 달 이자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원래 있던 카드비까지 합치면 준혁의 통장에는 이제 3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VIP 카드를 휘두르며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자신이 지금은 라면 한 그릇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빈이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눈빛이었죠. 유나가 태양그룹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VIP 혜택이 한꺼번에 끊길 리가 없어요. 복순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태양그룹 내부에 뭔가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혁이 고개를 돌려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죠. 이용하다니 어떻게? 오빠가 다시 접근하는 거예요. 재결합하는 척하면서요. 수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순도 귀를 쫑긋 세웠죠. 그 여자 7년 동안 오빠한테 매달려 살았잖아요. 이혼했다고 마음이 금방 바뀌겠어요? 오빠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금방 넘어올 거리요. 그래서 넘어오면 태양그룹 라인을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VIP 복구시키고 우리가 이용할 만큼 이용하다가 다시 버리면 되죠. 복순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거야. 준혁아, 이 여자 말이 맞아. 그년이 태양그룹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야.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표정, 담담하고 차가웠던 눈빛. 정말 다시 접근하면 넘어올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 3만 원이라는 현실이 그의 고민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해보지 뭐. 준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수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날 이후 준혁은 회사에서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모여 앉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흘렸죠. 아, 사실 나 전처 쪽에 태양그룹 라인이 있거든. 이번에 좀 삐걱거렸는데 조만간 다시 잘 될 것 같아. 동료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에 태양리조트 특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관심 있으면 말해. SNS 망신 사건 이후 준혁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이미 웃음거리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허풍을 떠는 건 자충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복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아는 척하며 떠들었습니다.
에이, 그 호텔 일은 그냥 시스템 오류였어. 조만간 VIP 복구될 거야. 우리 아들이 태양그룹이랑 줄이 있거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SNS 영상은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었으니까요. 복순의 허세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유나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재결합 작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막혀버린 셈이었죠. 어느 날 저녁 다시 수빈의 오피스텔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일주일 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안 돼. 유나가 연락을 안 받아. 준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이 짜증을 냈죠. 그년이 콧대가 새졌네. 이혼하더니 우쭐해져가지고. 수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준혁과 복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다른 방법? 태양백화점 상품권이요. 복순과 준혁이 동시에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가 떠 있었죠. 태양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이 중고로 7만 원에서 8만 원에 팔려요.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들다니 위조하자는 거야? 네. 태양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서 파는 거예요. 10만 원권을 장당 7만 원에 팔아도 엄청난 이익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동네에서 VIP 평생 할인권이라고 하면서 장당 20만 원, 25만 원에 팔 수도 있고요. 수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범죄잖아. 어차피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아는 브로커가 있어요. 인쇄부터 유통까지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복순이 눈을 빛냈습니다. 과거에 백화점에서 허위 환불로 현금을 빼돌렸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복순이 물었습니다. 수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죠. 상품권 200장만 만들어서 팔아도 최소 2천만 원은 벌어요. 잘하면 3천만 원도 가능하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숫자가 준혁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통장에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뒤면 대출이자 30만 원을 내야 하고 월세도 밀려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브로커한테는 얼마나 줘야 하는데?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신호였죠. 성금 500만 원이요. 나머지 1,500만 원은 상품권 팔아서 정산하기로 했어요. 500만 원?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복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빈이 어깨를 으쓱했죠. 제가 모아둔 게 조금 있어요.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500만 원 넣어서 3천만 원 벌면 남는 장사잖아요.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빈이 돈을 내겠다는 말에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준혁아, 이 여자 말대로 해보자. 준혁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을 고민했죠. 범죄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3만 원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웠죠.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조회. 화면에 뜬 숫자는 32,450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자.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수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복순도 씩 웃었고요. 잘 생각했어, 오빠. 이번에 한 건 하면 다 해결돼요. 수빈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그건 진행하기로 했어. 성금은 내일 보낼게. 물량은 200장으로 해줘. 전화를 끊은 수빈이 준혁과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면 돼요. 2주 안에 상품권 나오고 한 달 안에 정리 가능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죄의 공모가 성립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15층.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올라온 주간 보고였죠. 그중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수상한 문의 전화. 발신자 불명. 태양백화점 상품권 진위 여부 확인 요청. 같은 번호에서 세 차례 반복. 유나는 잠시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유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가운데 누군가는 범죄를 꾸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빈의 오피스텔 책상 위에 갈색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양백화점 상품권 200장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10만 원권, 금색 테두리에 태양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상품권이었습니다.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죠. 수빈이 상품권 한 장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홀로그램 스티커, 일련 번호, 바코드까지 완벽했습니다. 브로커가 실력자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죠. 이거면 되겠다. 수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 걸릴까? 걱정 마요, 오빠. 이 정도 퀄리티면 웬만한 매장에서는 못 알아봐요. 빨리 팔고 빠지면 돼요. 복순이 상품권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이게 다 돈이야, 돈. 장당 10만 원짜리가 200장이면 2천만 원어치잖아. 아니요, 어머니. 우리가 버는 건 그 이상이에요. 수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10만 원권을 7만 원에 팔 거예요. 120장이면 840만 원이죠. 어머니가 동네에서 파는 건 VIP 평생 할인권이라고 하면서 장당 25만 원에 파는 거예요. 80장이면 2천만 원이고요.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5만 원? 1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판다고? 네. VIP 전용 상품권이라 일반인은 구할 수 없다고 하면 돼요. 어머니 인맥이면 충분히 팔 수 있을 거예요. 복순이 씩 웃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에게 VIP 상품권을 판다고 하면 앞다투어 사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해볼게. 그렇게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빈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3곳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 다른 연락처를 사용했죠. 게시글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태양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급처 7만 원.
올린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거래는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빈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낀 채 상품권을 건네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장, 20장씩 팔려나갔죠. 이틀 만에 50장이 팔렸고 닷새 만에 120장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수빈의 손에는 840만 원의 현금이 쥐어졌습니다. 복순도 바빴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동네 지인들을 만나다녔죠. 이거 아무나 못 사는 거야. 우리 아들이 태양그룹 VIP라서 특별히 구한 건데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나눠주는 거야. 복순의 말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상품권 있으면 태양백화점에서 평생 30% 할인받을 수 있어.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특별히 25만 원에 줄게.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 사.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1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사면서 할인이라니요. 하지만 VIP라는 단어, 평생 할인이라는 말에 혹한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복순을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이었기에 의심 없이 믿었던 거죠. 나 5장만 줘. 나는 3장. 손녀 선물하려고 하는데 10장 있어?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복순은 신이 나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80장이 열흘 만에 동이 났죠. 복순의 손에는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준혁이 회사 동료 몇 명에게 직거래로 판 160만 원까지 더해졌습니다. 총 수익 3천만 원. 성금으로 낸 500만 원을 빼면 2,500만 원의 순이익이었습니다. 수빈의 오피스텔에 다시 3사람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죠. 복순이 돈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되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벌다니. 준혁도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2주 전의 암담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빈아, 내가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 대출 이자도 갚고 월세도 내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어. 수빈이 미소를 지으며 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돈을 3부분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머지 일부만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죠. 자, 어머니랑 오빠 몫이에요. 복순이 테이블 위에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3천만 원 벌었다며? 브로커한테 줄 돈 1,500만 원 빼야죠. 그리고 제가 성금 500만 원 냈으니까 그것도 빼고요. 나머지 500만 원을 반반 나누면 250만 원씩인데 그냥 제가 수고비 조금만 더 받을게요. 복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동네 뛰어다니면서 80장이나 팔았는데 고작 500만 원이야? 어머니, 제가 아니었으면 이 돈도 없었어요. 브로커 연결도 제가 했고 온라인 판매도 제가 했잖아요. 수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투였죠. 복순이 더 따지려 했지만 준혁이 말렸습니다. 엄마, 일단 됐어. 500만 원이라도 어디야. 지금 우리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었잖아. 복순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오피스텔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2,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브로커에게 줄 1,500만 원? 그런 건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빈은 휴대폰을 꺼내 브로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앱을 열어 다른 지역의 원룸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서울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챙기고 흔적을 감추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준혁도 복순도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이용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태양백화점 전국 매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점 1층 화장품 매장. 한 손님이 10만원권 상품권을 내밀었습니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었는데 단말기에 오류 메시지가 떴죠. 손님, 죄송한데 이 상품권이 인식이 안 되네요. 다른 거 있으세요? 뭐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산 건데요. 계산원이 상품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상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홀로그램의 각도가 미세하게 달랐고 종이 질감도 조금 거칠었죠. 잠시만요. 매니저 불러올게요. 비슷한 일이 부산점에서도 대전점에서도 인천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건씩 위조 상품권이 발각되었죠. 피해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거 25만원 주고 샀는데 가짜라니요? 사기당한 거예요? 온라인에서 7만원에 샀는데 환불해 주세요. 평생 할인권이라고 해서 산 건데 이게 가짜예요? 고객센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피해 신고만 60건이 넘었죠. 피해 금액을 합산하니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회의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위조 상품권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직거래 두 가지 루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은 중고거래 사이트 세 곳에서 동일 IP로 등록된 계정이 판매했고, 오프라인은 서울 외곽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판매자 신원은 파악됐나요? 오프라인 판매자는 오복순이라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아직 추적 중이지만 같은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윤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씁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예상한 대로였죠. 하지만 윤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순과 준혁에 대한 분노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로당에서 복순을 믿고 상품권을 산 노인들도 있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손녀 선물을 사려던 할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던 젊은 직장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돈은 복순과 준혁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 돈은 다시 수빈의 가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세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아는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태호 상무였죠. 아가씨, 피해자 중 한 분이 본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70대 할머니신데 손녀 생일 선물 사려고 50만 원어치 샀다가 당하셨대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께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피해 금액은 회사에서 전액 보상해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아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단호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끝내자.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는 7년간의 인내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조 상품권이 발각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삶은 그 열흘 동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작은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죠. 옆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걔 태양그룹 라인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대. 진짜? 어떻게 알았어? 태양백화점 상품권 위조 사건 알지? 그 판매자가 걔 엄마래. 뉴스에 이름 나왔어. 헐, 대박. 그럼 걔가 사기꾼 아들이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의 손에 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졌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강준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부장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자네, 요즘 소문 알고 있나? 무슨 소문이요? 태양그룹 라인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면서?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게다가 SNS에 도는 그 영상 있잖아. 호텔에서 카드 막혀서 망신당한 거. 그거 자네지? 그건 우리 회사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네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소문이 돌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 부장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더 문제를 일으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죠. 회의실을 나온 준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점심 같이 먹자던 사람들, 퇴근 후 한잔하자던 사람들,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준혁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복순이 고개를 돌렸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소문 다 퍼졌어. 위조 상품권 사건 때문에.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대? 뉴스에 엄마 이름 나왔다던데. 복순이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죠. 기사 제목이 줄줄이 떴습니다. 태양백화점 상품권 위조 사건, 60대 여성 등 일당 검거. 기사에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상품권 좀 판 것뿐인데. 복순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오복순 씨 맞죠? 저 상품권 25만 원 주고 산 사람인데요. 가짜라면서요? 돈 돌려주세요. 어머니, 나 김 사장이야. 내가 50만 원어치 샀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기친 거야? 여보세요. 저 경로당 최 여사예요. 어머니 믿고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다 가짜래요. 지금 당장 돈 갖고 와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복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나도 속은 거라고, 나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만 더 돋았죠. 그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직접 VIP 할인권이라고 했잖아. 평생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사기지 뭐야. 전화를 끊어도 또 울렸습니다. 하루에 20통, 30통씩 걸려왔습니다. 복수는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의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였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강준혁 씨 되시죠? 저희는 위조 상품권 피해자 52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2명이요? 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총 청구 금액은 6,200만 원이고요. 형사 고발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6,200만 원. 그 숫자가 준혁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조 상품권 판 돈이었죠. 500만 원으로 6,200만 원을 갚으라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범이 아니에요. 저희도 속은 거라고요. 진짜 주범은 이수빈이라는 여잔데 그건 재판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일단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들이 돌아간 뒤 준혁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수빈이한테 연락해야 해. 휴대폰을 꺼내 수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익십이었죠. 다음 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연이.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빈이 돈을 들고 튄 거였습니다. 2,500만 원을 챙겨서 사라져버린 거죠. 브로커에게 줄 1,500만 원도 떼먹고요. 엄마, 수빈이가 번호 바꿨어. 연락이 안 돼. 복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년이 우리 돈 들고 튄 거야?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내 팔자야. 사기꾼한테 속아서 사기꾼 됐네. 복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대출이자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결제 때 받은 1,800만 원 대출. 연 이자율 19.9%. 한 달 이자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번 달 이자 30만 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자동 응답 전화가 매일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낼 돈이 없었습니다.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밀린 공과금에 100만 원은 식비에 이미 들어갔죠. 남은 200만 원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 왔어. 월세 석 달 밀렸는데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나가래. 복순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세 석 달 치면 150만 원. 대출 이자 30만 원. 밀린 카드값 80만 원. 다 합치면 260만 원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2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죠. 결국 준혁과 복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삿짐 업체를 부를 돈도 없어서 직접 짐을 날랐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옷가지를 담고 검은 비닐봉지에 이불을 쑤셔 넣었죠. 7년 동안 VIP 카드를 휘두르며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곳이었죠. 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복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었는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했죠. 수리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해 3월은 아직 쌀쌀했는데 두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2,500원짜리 삼각김밥이 한 끼 식사였죠. 일주일 전만 해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150만 원짜리 샴페인을 마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삼각김밥 하나도 아껴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복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유나 그년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됐어. 그년이 VIP 끊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싶었지만 이 방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나 탓이 아니라는 걸요. VIP 혜택은 원래 자기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쓰다가 이제야 원래대로 돌아간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면 7년간의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유나는 정태호 상무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준혁과 오복순이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로요. 그렇군요. 피해자 52명의 민사소송도 곧 시작됩니다. 형사고발건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네. 저들이 진짜로 후회하려면 더 바닥을 봐야 해요. 지금은 아직 남 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유나 때문이라고, 수빈 때문이라고. 정태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명거리가 없어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7년간 자신을 반만 축내는 인간이라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여자라고, 등에 빨대 꽂는 인간이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지금 반지하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7년간의 세월이, 그 모든 인내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준혁과 복순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수빈이 2,500만 원을 들고 도망치고 있겠죠. 브로커 쪽 동향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수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1,500만 원을 떼먹고 튀었으니까요. 그럼 조만간 찾아가겠네요. 수빈을 못 찾으면 준혁을 찾아갈 테니까.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진짜 추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 준혁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방은 냉기가 가득했고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죠. 복순도 옆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쿵쿵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죠. 쿵쿵쿵쿵.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누구세요? 대답 대신 더 거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죠. 복순도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뭐야? 누가 온 거야? 몰라.
조용히 해.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쾅! 문이 발로 걷어차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질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형편없었던 거죠. 세 명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험악해 보였죠. 맨 앞에 선 남자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준혁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준혁 맞지?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버린 것 같았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아. 찾는 사람 많네. 남자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 곰팡이 핀 벽,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코웃음을 쳤죠. 야, 수빈이가 사귀는 남자가 이렇게 사나? 거짓말쟁이였네. 수빈. 그 이름이 나오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빈이요? 수빈이가 왜요? 왜긴. 그년이 우리 돈 1,500만 원 떼먹고 튀었거든. 못 받으면 네가 내야지. 준혁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수빈이 브로커에게 줄 돈을 떼먹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자기한테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수빈이랑 상관없어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상관없긴. 수빈이가 위조 상품권 거래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물건은 남자친구 집에서 전달할게요. 주소 불러줄까요? 서울시. 준혁의 집 주소였습니다. 수빈이 브로커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준 거였죠.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준혁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들었지? 네 주소를 거래 장소로 썼어. 그러니까 니도 한패야. 돈 내놔.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진짜예요. 없으면 만들어. 아님 몸으로 갚든지.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준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질 정도였죠. 준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살려달라고? 우리 돈 1,500만 원 내놓으면 살려주지. 복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 나요. 복순이 달려들어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남자가 귀찮다는 듯 팔을 휘둘렀죠. 복순의 몸이 가볍게 밀쳐졌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에서 그 한 번의 밀침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복순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복순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멱살을 잡힌 채로는 움직일 수 없었죠. 복순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가슴이, 숨이, 엄마. 준혁이 발버둥 쳤습니다. 남자가 멱살을 놓았죠. 준혁이 복순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순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야, 이거 뭐야? 진짜로 아픈 거야? 브로커 중 한 명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맨 앞에 섰던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죠. 에이,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얼굴 봐, 진짜 이상해. 복순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반쯤 감기고 손이 허공을 더듬었죠. 가슴을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 해. 제발 엄마 살려줘요. 준혁이 울부짖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죠.
겨우 119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가슴을 잡고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브로커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야, 빠지자. 일 커지기 전에. 근데 돈은 나중에 받아. 여기서 사람 죽으면 우리가 살인범 돼. 3명이 허겁지겁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준혁은 그들이 가는 것도 모른 채 복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복순의 눈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죠. 손이 준혁의 팔을 약하게 잡았다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반지하 창문을 통해 깜빡거렸죠. 구급대원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구급대원이 복순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죠. 급성 협심증 의심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복순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준혁이 따라 뛰었죠.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가 복순의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한 선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겨우 떠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복순이 응급처치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아까 복순을 붙잡았을 때 묻은 식은땀이 남아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강준혁 씨 보호자분이시죠?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 어때요? 괜찮아요? 급성 협심증입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고비는 넘겼지만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고요.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원, 시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비용은요? 얼마나 들어요? 의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시술비 포함해서 최소 8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상태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800만 원. 그 숫자가 준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죠. 잔액 조회. 12,000원. 12,000원. 그게 준혁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800만 원은커녕 8만 원도 없었죠. 지금 당장은 돈이. 일단 응급처치는 했으니까요. 입원 수속은 내일 아침에 하셔도 됩니다. 그때 보호자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대기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8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누구한테 빌리지? 아는 사람이라곤 회사 동료들 뿐인데 그들은 이미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뿐이었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유나.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 빌부터 살던 인간이라 부르며 쫓아낸 사람. 법원에서 비웃으며 보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손을 벌린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800만 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나밖에 없었죠. 준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가 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서윤아. 번호는 아직 남아 있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부탁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준혁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를 챙길 때가 아니었죠. 준혁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새벽 3시. 전화를 받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 약간 쉰 목소리였죠. 준혁의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준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준혁이야.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인데 치료비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죠. 7년 전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전화 너머로 유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죠. 대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준혁은 유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간 빌부터 살던 인간이라 불렀던 그 사람의 대답을요. 새벽 3시 유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끊긴 통화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죠. 강준혁. 3분 47초. 7년 전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숨소리. 분명히 울고 있었죠. 7년을 함께 살면서 준혁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지 말자. 그들은 나를 밤만 축내는 인간이라 불렀다. 근본 없는 여자라 조롱했다. 7년 동안 착취하고 마지막엔 상간녀 앞에서 비웃으며 내쫓았다.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지?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유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자.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정말 절박한 거라면 한 번쯤은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7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죠. 열쇠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월의 밤바람이 볼을 스쳤죠. 유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병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준혁이 전화로 알려준 곳이었죠. 차가 어두운 도로를 달렸습니다. 새벽이라 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이 규칙적으로 깜빡거렸죠. 유나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 처음 준혁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준혁은 다정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말을 재미있게 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준혁이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네 가족이 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죠.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고 준혁은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가난한 근본 없는 여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혁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게 7년 동안 반복되었죠. 그래도 한 번쯤은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냥 상황만 보고 필요하면 돕고 아니면 돌아오면 된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응급실 입구에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복순 환자 보호자 찾는데요. 오복순 환자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604호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6층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았죠.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준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7년을 함께 살다가 한 달 전에 이혼한 그 사람을요.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601호, 602호, 603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6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걔가 온대? 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쓰러졌다던 사람치고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했어요. 올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해. 네, 알아요. 유나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죠. 그년한테서 최소 3천은 뜯어내야 해. 치료비 800에 밀린 월세에 대출 이자에. 다 합치면 3천은 필요하잖아. 알아요, 엄마. 근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전을 짜야지. 네가 다시 접근하는 거야. 재결합하는 척하면서 유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재결합이요?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그년이 넘어올 거야. 7년 동안 붙어 살았잖아. 정이 있을 거 아냐? 근데 그러다가 진짜 다시 살게 되면요? 바보야.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다시 버리면 되지. 돈 뜯어내고 태양그룹 라인 다시 연결하고 쓸 만큼 쓰다가 내치면 돼. 복순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늘 오면 불쌍한 척 좀 해야겠다. 그래, 울어. 남자가 울면 여자들 약해져. 무릎도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 그럼 확실히 넘어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자.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달라질 리가 없었죠. 그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이용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열었죠. 빨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 2, 3. 안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년이 진짜 태양그룹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확실해? 확실해요. 안 그러면 VIP가 한꺼번에 끊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년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설마 그년이 재벌집 딸이라든지? 에이, 그럴 리가요. 그냥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놓치면 우리 진짜 끝이에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확실하게 해. 유나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이 계속 흘러갔죠. 1분, 2분, 3분.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VIP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4분 12초. 유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죠.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던 손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죠. 7년간 쌓였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원무과 앞에 멈췄습니다. 새벽이라 창구는 닫혀 있었지만 야간 당직 직원이 있었죠. 저기요. 네, 무슨 일이세요? 604호 오복순 환자 치료비 결제하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현재까지 발생한 응급 처치비랑 검사비 합쳐서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추가 치료 예정이시면 선납금 넣으실 수도 있어요. 전액 결제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도 미리 500만 원 넣어주세요. 네. 총 680만 원이요? 네. 유나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제를 진행했죠.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결제자 정보는 보호자한테 알리지 말아주세요. 익명으로 처리해주세요. 네. 그냥 익명의 후원자가 결제했다고만 해주세요. 가능하죠? 직원이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원무과를 나와 병원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죠.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돈을 내고 왔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용하려 했고 끝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치료비를 대신 내준 걸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게 자신이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그냥 잔인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내주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녹음 파일 4분 12초. 그 안에 그들의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결합하는 척하면서 이용하고 다시 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정태호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무님, 내일 아침에 만나요. 법무팀 자료 가지고 와주세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유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하게 굳어진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7년간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낼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604호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준혁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 졸고 있었죠. 문 열리는 소리에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죠.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강준혁 씨, 오복순 씨 맞으시죠?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태양그룹 정태호 상무입니다. 태양그룹. 그 이름에 준혁과 복순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정태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두꺼운 검은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요 이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태호가 파일을 펼쳤죠. 7년간 태양그룹 VIP 혜택 무단 사용 내역입니다. 백화점 라운지 이용 89회, 무료 주차권 215회, 문화센터 수강권 32회, 호텔 숙박권 17회, 총 피해액 5,400만 원. 숫자들이 나열될 때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복순도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파일을 노려보았죠. 그리고 이건 CCTV 영상 캡처본입니다. 정태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빼곡했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고함치는 복순의 모습, 환불 창구에서 신랑이 하는 장면, VIP 라운지에서 직원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 허위 환불 사기 증거 3건, 직원 진술서 15건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걸 가져온 거야? 정태호는 대답 대신 서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죠. 그리고 이건 어젯밤 녹음 파일입니다. 4분 12초짜리.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녹음? 어젯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어젯밤에 무슨 말을 했더라? 복순과 함께 유나를 이용하자고 재결합하는 척하면서 돈을 뜯어내자고. 그건 법무팀 검토 결과 사기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정태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만을 나열하는 투였죠.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조 상품권 피해자 52명의 민사 소송 청구액은 6,200만 원이고요. 태양그룹 법무팀에서 가압류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가압류. 그 단어에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가압류요? 네. 법원에서 인용되면 두 분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됩니다. 복순이 침대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정태호가 처음으로 복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7년간 남의 혜택을 자기 것인 양 쓰셨습니다. 며느리를 빌부터 살던 인간이라 부르면서 정작 본인이 그렇게 빌부터 사셨죠. 복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필요하실 겁니다. 정태호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유나는요? 유나가 이걸 지시한 거예요? 정태호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죠. 서유나 씨는 더 이상 당신들과 관계없는 분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준혁은 탁자 위의 서류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페이지를 넘겨보았죠.
숫자들, 사진들, 진술서들. 7년간의 행적이 증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에게 해고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 근무 태도 불량, SNS 망신 사건.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 같은 날 경찰 출석 요구서도 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출석 일자는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그리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준혁과 복순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남아있던 몇십만 원마저 손 뗄 수 없게 된 거죠. 반지하 원룸에 앉아 준혁은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고 통지서, 출석 요구서, 가압류 결정문. 세 장의 종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유나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누렇게 바른 종이 봉투였습니다. 아가씨, 이건 회장님께서 7년간 보관해 오신 겁니다. 회장님이요? 네. 이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가 봉투를 유나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바라보았죠.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태호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유나 혼자 남았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7년 전부터 시작된 보고서였습니다. 매달 작성된 근황 보고서. 정태호의 글씨였죠. 3월 결혼식 마침. 신혼집 월세 계약 완료. 건강 상태 양호. 5월 직장 생활 적응 중. 시어머니와 갈등 있는 듯. 퇴근길 표정 어두움. 유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8월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구박받은 듯. 퇴근길에 울고 있었음. 남편은 모른 척하는 것으로 보임. 12월 혼자 크리스마스 보냄.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행 중. 편의점에서 도시락 구매하는 모습 확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7년간 매달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약은 제대로 먹었을까?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유나야. 유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한 줄, 때로는 두 줄. 7년간 매달 적힌 메모들. 걱정과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긴 글씨들이었죠. 2024년 3월 보고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가씨가 백화점 라운지에서 VIP 혜택의 진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임. 직원과 대화 후 표정이 굳어짐.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귀가함. 그 아래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많이 원망하는구나. 당연하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은 진실을 알고도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었죠. 연락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혼자 살아낼 수 있다는 고집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봉투 맨 밑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한 여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뒷모습. 10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2017년 3월 15일. 내 딸이 떠나는 날. 아버지가 미안하다. 유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죠. 1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무님, 유나가 정태호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태호가 들어왔죠.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정태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저녁 무렵에 남산타워가 보이는 벤치에 가십니다. 아가씨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곳이라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않았죠. 사진 한 장만 손에 쥐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전망대 아래 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구부정한 등, 흰머리, 주름진 손. 68세의 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하는 거였죠. 벤치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서울을 바라보았죠. 밥은 먹었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죠.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 남자한테 많이 힘들었지?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재혼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내 엄마 말고는 안 되겠더라. 유나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죠. 미안하다. 10년 동안 매일 미안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 연락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유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10년 전보다 훨씬 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10년간의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나누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놓인 연단이 있었고 그 뒤로 태양그룹 로고가 새겨진 대형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동훈 회장이 먼저 들어왔죠. 68세의 노인이었지만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유나였죠. 유나는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연한 화장을 했죠. 7년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죠. 서동훈 회장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죠.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서윤아. 10년 전 저와 의견 차이로 집을 나갔고 그동안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죠.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 딸이 10년간 세상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부로 서윤아는 태양유통그룹 전략기획이사로 임명됩니다. 앞으로 함께 태양그룹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죠.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10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회장님, 의견 차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사님, 10년 만에 복귀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동훈 회장이 손을 들어 질문을 제지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 태양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개점식이 있으니 그쪽에서 뵙겠습니다. 회장과 윤아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 나오며 카메라를 들이댔죠. 복도를 걸으며 윤아는 아버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오후 3시 강남 태양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앞 붉은 카펫이 입구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죠.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단상 위에 서동훈 회장과 윤아가 나란히 섰습니다. 붉은 리본이 입구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두 사람 앞에는 금색 가위가 놓여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태양백화점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개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동훈 회장님과 서윤아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동훈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그룹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윤아가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서윤아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떨림 없이 차분했죠. 저는 10년간 태양그룹 밖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지. 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양그룹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서비스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아는 고개 숙여 인사했죠. 아버지가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동훈 회장과 윤아가 나란히 금색 가위를 들었습니다. 붉은 리본 앞에 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가 리본을 잘랐습니다. 붉은 천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떨어졌죠. 동시에 하늘에서 금색 종이 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축하 음악이 울려 퍼졌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아는 떨어지는 금빛 가루 사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윤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빈자리가 이제야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윤아는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어느 지하철역.
역사 한쪽에 임시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였죠.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줄 맨 끝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과 복순이었습니다. 준혁은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입던 그 옷 그대로였죠. 세탁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복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얼굴이 더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손에는 번호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87번. 앞에 86명이 더 있다는 뜻이었죠.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줄어드는 거야? 복순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천막 안쪽 벽면에 대형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이 틀어져 있었죠. 화면에는 화려한 개점식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 금색 종이 가루, 박수치는 하객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강남 태양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점했습니다. 서동훈 회장과 함께 최근 경영에 복귀한 서윤아 이사가 참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두 사람이 비쳤죠. 서동훈 회장과 윤아. 윤아가 마이크 앞에서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준혁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게 윤아라고? 저 단상 위에 서서 수백 명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저 여자가? 서윤아 이사는 서동훈 회장의 외동딸로 10년 전 개인 사정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동딸, 회장의 외동딸. 복순이 화면을 보다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게 윤아야? 회장 딸이라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여자를 가난한 부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겼죠. 밥만 축내는 인간이라 불렀고 등에 빨대 꽂는 인간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아와 서동훈 회장이 나란히 가위를 들었습니다. 붉은 리본을 잘랐죠. 금색 종이 가루가 쏟아지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가 구겨지고 있었죠. 우리가 그 여자한테.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더라. 밥만 축내는 인간이라고 했지? 근본 없는 여자라고 했지? 7년 동안 등에 빨대 꽂는 인간이라고 했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동전 하나였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그게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계좌는 가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반지하 원룸마저 쫓겨났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민사소송 6,200만 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먹을 밥도 오늘 잘 곳도 불확실했습니다. 준혁은 500원짜리 동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전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죠.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7년간 빌부터 살던 인간이라 불렀던 그 여자는 사실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껏 누렸던 VIP 혜택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몰래 만들어둔 안전망이었죠. 그걸 모르고 아니 알 생각도 않고 당연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마지막엔 내쫓았습니다. 다음 번호 87번. 급식소에서 번호를 불렀습니다. 복순이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죠. 야, 우리 차례야. 가자.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급식소 창구로 걸어갔죠. 플라스틱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밥 한 덩이, 국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그게 오늘의 식사였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TV에서는 여전히 개점식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색 종이 가루, 박수 소리, 환한 조명. 복순이 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년이 우리한테 복수한 거야.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라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복수한 게 아니었죠. 그저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자기들 것이 아닌 걸 되찾아간 것 뿐이었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반도 먹지 못했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500원짜리 동전이 차갑게 느껴졌죠. TV 화면 속에서 유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그 여자였구나. 7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 당당하고 빛나고 행복한 모습. 저게 원래 그 여자였구나.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가난한 고아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오늘 잘돼 찾아야지. 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식소를 나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갔죠.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죠. 같은 하늘 아래 누군가는 금빛 종이 가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고 갈 곳 없는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두 세계는 그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두 개의 세계로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 불빛은 희망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만든 결과였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시라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